27년 러시아가 한 척의 냉전시대 전투 순양함을 다시 군함으로 복원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6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아드미랄 라이모프입니다. 28,000톤급 원자력 미사일 순양함으로 최근 해상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마쳤습니다. 개조 작업을 마친 뒤였죠. 그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배를 탈 승조원들은 이 배가 이미 조선소에 들어가 녹슬고 난 뒤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 국영 언론이 절대 묻지 않길 바라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크렘린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장한 수상 전투함 중 하나를 실전 배치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십억 달러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표적을 만든 것일까요? 이 배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드미랄 나이모프는 소련이 건조한 4척의 키로프급 전투 순양함 중 하나로 바다의 괴물이라 불릴 만큼 강력하며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공해상에서 추적하고 경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1980년대에 건조가 시작되어 1988년에 원래 이름인 칼리닌으로 취역했습니다. 그 후 약 10년 동안 소련과 러시아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1999년에 세베로드빈스크에 위치한 세브마시 조선소로 예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통상적인 정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결정에 관여했던 누구도 그 통상적인 정비가 2020년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히모프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 이해하려면 소련 동계 이후 러시아가 얼마나 망가지고 혼란스러웠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는 엉망이었고 루브라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지휘부는 유지할 돈도 없이 엄청나게 비싼 소련제 장난감 함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함정들을 건조하고 정비하던 산업 기반의 상당수가 더 이상 새로운 러시아 연방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드미랄 쿠즈네초프,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은 우크라이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사실상 있는 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모프 같은 선체의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필요할 때 러시아는 그럴 자금도 없었고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역량도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작업을 재개하자는 미온적인 논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현대화 작업은 2013년에야 비로소 승인됐고 약 500억 루블 규모의 공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계획은 해군 개장 사업치고도 손꼽힐 만큼 야심찼습니다. 낡은 소련 시스템을 임시 방편으로 손보는 대신 엔지니어들은 선체 내부 전체와 수마일에 달하는 노후 배선, 구식 미사일 발사관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새 군함으로 재건할 계획이었고 모스크바는 이 군함이 2018년까지 함대로 복귀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 마감일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선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소련식 공학과 현실이 만났을 때 프로젝트가 얼마나 엉망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 서서히 부식되어 온 구조 프레임들은 완전히 교체해야 했습니다. 오래되고 큰 선체 작업에 필요한 용접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날로그 냉전 시대의 전자장비를 기준으로 설계된 상부 구조물에 현대식 레이더 배열과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일정에 계속 차질을 빚었습니다. 2018년 2, 2021년 2 되었고 2021년 2, 2023년 2 되고 다시 2025년 2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6년 미래의 승조원 중 일부가 태어나기도 전에 완성됐어야 할 함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용도 일정과 똑같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즉 계속해서 치솟았다는 말이죠. 원래 500억 루블이었던 계약 금액은 결국 약 400% 나보러 났습니다. 비공식 추정에 따르면 최종 비용은 약 2천억 루블에 달했습니다. 현실적인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면 비공식 추정에 따르면 전체 비용은 약 20억, 50억 달러로 신뢰하는 추정치와 측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모든 돈이 단 한 척의 선체 개조에 사용됐습니다. 참고로 그 돈이면 여러 척의 소형 현대 함정을 건조하거나 무장할 수 있었지만 모두 대체 불가한 한 척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척의 함선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까지 치솟기 시작하면 보통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나이모프의 자매함인 표트르 벨리키, 즉 표트르 대제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운용 중인 키로프급 순양함으로 아직 명목상으로는 현역입니다. 나이모프의 개장이 러시아 해군 예산을 점점 더 많이 잡아먹으면서 표트르 벨리키의 현대화 계획은 조용히 보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한 기함의 미래를 사실상 희생시켜 다른 기함의 부활에 자금을 댄 셈입니다. 그러니 전투 효율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미 전략적인 대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소련이 보유했던 4척의 키로프급 괴물 순양함 함대는
이제 실제로 운용할 계획이 있는 함정이 사실상 한 척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드미랄 라자레프는 2021년에 폐선되었고 나이모프가 복귀하면 표트르 벨리키도 퇴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2023년 보고서에서는 이 함정이 어쨌든 계속 운용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의 역사를 넘어서 30년과 수십억 달러가 실제로 가져온 결과를 이야기해봅시다. 서류상 아드미랄 나이모프는 거의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보입니다. 원래 나이모프는 20기의 P-700 그라니트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건조되었습니다. 이 무기를 중심으로 소련 해군교리 전체가 짜였을 정도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장거리에서 대량 타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발사기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엔지니어들은 범용 수직 발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0개의 모듈에 걸쳐 80개의 셀이 설치되어 있으며 칼리브르 지상공격 및 대함 순항 미사일 P-800 오닉스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M22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도 있으며 장거리 대공방어 셀까지 추가되면 함정 전체의 미사일 탑재 능력은 대략 170, 180개의 미사일 셀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최종 숫자가 이 함정이 완전히 취역한 후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함선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은 결코 원치 않을 일입니다. 이 함선은 또한 원자력과 증기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항합니다. 즉, 2개의 KN-3 원자로 사실상 무제한 항속과 작전 지속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 함선에 부여한 임무에서 매우 중요하며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원자로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가동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습니다. 두 원자로는 각각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에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현대와 계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그 선박은 2025년 8월이 되어서야 세부마시를 떠나 첫 시험 운항을 시작했고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러시아 교통부가 최종 단계라고 부르는 해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5월 말 조선소를 출항한 이후 위성 추적 자료에 따르면 이 함선은 100회에서 속도 및 항해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 선박의 과거를 생각할 때 그건 꽤 큰 가정이지만요. 아드미랄 나이모프는 2026년 후반이나 2027년에 러시아 북방 함대에 공식적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국영 언론이 강하게 강조할 부분이고 우리가 조금은 반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함선은 흑해 전투함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해안 근처로 보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함선의 의도된 역할은 콜라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방함대의 기함으로 임무는 러시아의 해상 핵 억지력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잠수함들은 그 지역에서 작전하며 전시에는 바렌츠해와 카라해에 강력하게 보호되는 거점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모프의 임무는 핵 추진으로 인한 장시간 작전 능력과 막강한 대공 방어 무장을 바탕으로 그 거점을 방어하고 나토의 잠수함, 항공기, 수상함으로부터 잠수함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나이모프는 흑해에서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위해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실제 제목과 이 함정이 처음 조선소를 떠난 이후 점점 더 많은 해군 분석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편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나이모프의 진짜 임무가 흑해에서의 전력 투사가 아니라 북극 방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많은 돈과 화력을 하나의 대체 불가능한 선체에 쏟아붓는다는 근본적인 논리는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의 해군 전력에 대해 가르쳐준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순양함 모스크바에 대해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전쟁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다루는 영상을 매일 올립니다. 2022년 4월 모스크바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었으며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으로 러시아 해군과 선정가들 모두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넵튠 대함미사일 2발로 모스크바를 타격해 침몰시켰고 이는 수십 년간의 전투에서 침몰한 최대 군함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그 군함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몰은 전쟁 전체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크고 비싸며 위신을 과시하는 수상 전투함들이 더 이상 해군이 상상하는 손댈 수 없는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물론 나키모프함은 모스크바함과는 다릅니다. 업그레이드된 대공방어 시스템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장거리 대공미사일 셀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스크바함을 침몰시킨 바로 그 위협들, 즉 항공기, 순항미사일,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러시아 측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나키모프함을 모스크바함의 굴욕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스크바함이 침몰한 이유는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 교리가 문서상으로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스크바함이 침몰한 주요 원인은 공격을 받은 후 상황 인식,
피해 통제, 화재 진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거의 통제되지 않은 채로 번지다가 탄약고 폭발을 일으켜 결국 함선을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선체에 요격 미사일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정말로 모스크바 함의 교훈을 배웠다면 이미 거대한 표적에 공격용 미사일을 더 추가하는 것보다 생존성과 피해 통제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표적이라는 주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수의 대체 불가능한 주력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군은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나이모프에 투입된 모든 누블과 미사일은 한 시점, 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그 배 한 척이 침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러시아는 비밀리에 추가 키로프급 순양함을 건조하는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예상대로 표트르 벨리키가 퇴역하면 나이모프만이 유일하게 운영 가능한 키로프급 순양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모프를 상실하거나 수년간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단순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러시아는 그 빈자리를 메울 준비가 된 잠해함을 곁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키로프급 전체 실험은 사실상 이 한 척의 함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 리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4년 동안 거듭 보여준 전쟁 현실과 맞물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전통적인 해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상 전투함인 프리기탐 헤트만 사하이 다치니는 전쟁이 시작된 초기에 자침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양 해분 없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모두 숨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스크바 침몰과 무인 수상정의 연이은 공격, 그리고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에 대한 주목할 만한 공격 이후 러시아 군함들은 잠수함을 포함해 사실상 항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승조원들은 드론 정찰을 피하려 부두에서 잠수함을 잠수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흑해 작전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노보로시스크의 방호용 항만벽이 그 뒤에 숨은 함대를 사실상 우리의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작업의 대부분을 해낸 도구는 첨단 신형 미사일 시스템이 아니라 값싸고 대부분 무인인 드론보트였습니다. 본질적으로 폭약을 실은 제트스키에 카메라와 무선 연결 장치가 달린 것이죠. 드론보트는 빠르게 제작 개선되어 러시아 함정과 시설을 향해 파상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에 나이모프 같은 함정에 반대하는 논거의 불편한 핵심입니다. 이런 무인 위협의 큰 장점은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40대가 격추되는 영상을 보고 기뻐할 사람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공망은 단 한 번만 실패해도 27년과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함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함정을 파괴한 무기는 제작비가 수천 달러에 불과하고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 즉 값싼 소모성 무기와 비싸고 대체 불가능한 무기의 차이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굴복시킨 요인입니다. 나이모프가 완전 운용에 들어서면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리적 요인도 여전히 중요하며 나이모프는 북방 함대로 갑니다. 콜라반도 주변 북극 및 아북극 해역을 순찰하며 이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위협한 소형 드론보트의 사정거리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작전은 흑해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리적 요인과 근접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와 크림반도에 연관된 매우 특정한 목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모프가 작전 중 우크라이나 드론보트를 만나지 않아도 근본적 취약점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대한미사일, 장거리 타격 드론, 그리고 잠수함 역시 북극을 어떤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방함대 역시 수십 년 동안 서방의 감시와 나토 잠수함 활동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로 드러낸 것은 흑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무기들이 분산되어 있고 소모 가능하거나 적어도 비교적 저렴한 드론에 한정된 전혀 다른 형태의 해군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군의 역량을 하나의 대체 불가능한 선체에 집중시키면 단일 실패 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 해군들은 이를 악용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수치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곱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착공된 한 함선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장기 보관되었고 그 후로도 10년 넘게 개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최종 비용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 돈이면 현대적인 호위함이나 초계함 함대를 건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함정들은 건조 비용이 더 저렴하며 손실 시에도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번 전쟁을 규정한 분산형, 센서 중심, 드론이 넘쳐나는 해상전 양상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함정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모든 돈을 이미 존재하던 절반만 완성된 채 세부마시에 놓여있던
냉전 시대의 선체 하나를 부활시키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완성시키는 게 선전용으로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엔 냉정한 논리가 있고 매몰 비용의 유혹은 정말 강하죠. 하지만 오늘날 처음 해군을 설계한다면 이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나키모프가 빈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토는 북방 함대가 근거지로 삼는 북극과 그 해역에 꾸준히 관심을 높여왔으며 잠수함 순찰을 더 자주 실시하고 감시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동맹에 가입한 이후 북유럽 해군들 간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장한 전투 순양함 한 척이라도 이러한 압박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며 나토 잠수함이 수십 년간 활동해온 지역에서 러시아가 해상 통제권을 갖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키모프의 진짜 기여는 북극에서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토 작전 계획자들이 표적 계산에서 무겁게 무장한 선체 하나를 더 고려하게 만든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개조 작업을 다루는 해군 분석가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전체 프로그램이 이른바 과시용 또는 허영성 프로젝트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투 효율성보다 힘의 인식이 더 중요한 경우입니다. 나키모프의 현실적인 미래는 결정적인 해군 전투보다는 공력을 과시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시범 항해, 해군 퍼레이드와 선전 방송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렘린이 동급 위협의 실제과 함선을 시험해보지 않고도 문제 많은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포장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아드미랄 쿠즈네초프가 화재, 크레인 붕괴, 도크 사고 등으로 해군에 계속 망신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보면 크렘린이 실제로 쓸모가 있든 없든 가리키며 러시아 해군의 위상이 회복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형 군함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개조가 끝나도 나이모프가 러시아와 나토 해상 전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결국 한 척일 뿐이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개조 능력이 있어도 러시아 조선소가 대항을 누빌 군함을 잇따라 건조해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이모프는 기본적으로 단 한 척에 매우 특수화되고 엄청나게 비싼 자산으로 상당히 제한된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러시아가 이 함선을 자국 해군이 여전히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증거로 과시할 것이란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프로젝트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는 편리하게 눈 감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정말로 야심찬 무언가를 해낸 걸까요? 아니면 30년 가까운 시간과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표적을 만든 것일까요? 솔직한 답은 아마도 불편하게도 그 중간 어딘가일 것입니다. 공개된 사양과 공개 출처 자료를 믿는다면 아키모프는 여전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군함입니다. 또한 현존 군함 중 가장 강력하게 무장한 함선 중 하나지만 막대한 투자와 수십 년의 지연, 계속 바뀌는 마감일로 인해 비슷한 함선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함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전쟁 한가운데에서 취역하게 된 사실도 있습니다. 결국 이 군함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함정 공격을 강화한 것만 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값비싼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상, 육상, 공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